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다음과 같은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국의 철학자 양수명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물질의 문제, 나와 타인의 문제, 나와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와 물질의 문제란 인류와 자연 환경의 관계를 말하고, 나와 타인의 문제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자신의 문제는 내면의 자아와 외부의 욕구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양수명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비로소 인생의 해방감과 자유를 맛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세 가지 문제의 배후에 모두 심리학적 논제가 숨어 있습니다. 나와 물질의 문제는 개인의 역량 문제로, 나와 타인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와 자신의 문제는 전형적인 자아 및 심리 문제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도 인간에게는 인정욕구, 관계욕구, 자주욕구라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수명과 일맥상통하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3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흐려질 때입니다. 지은이는 치위카이, 펴낸 곳은 북스톤입니다. 이 책은 나 자신, 나와 타인, 나와 세상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양한 심리학 분야를 통해 해답을 길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 문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향해 갈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삶에서 마주치는 20가지 문제와 이에 답을 제시하는 위대한 심리학자 20명이 등장하는데요. 프로이트, 융 등 잘 알려진 인물부터 조너선 하이트, 마이클 가자니가 등 동시대 학자들의 최신 이론까지 두루 선보여 다각도로 현명해지는 방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20가지의 문제 중 성공 의지를 끌어올리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고액의 연봉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 CEO나 고위급 임원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다. 이처럼 성공의 구체적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성공 자체를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만은 누구든 다르지 않다. 누구나 원하는 성공을 이루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리더에게 인정받는 능력, 아니면 넓은 인맥, 지능지수가 중요할까? 감성지수가 중요할까? 그도 아니면 운에 맡겨야 하는 걸까? 성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하나로 규정하기가 어렵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일에 국한돼서 생각하면 성공이란 성과로 나타나는 개인의 탁월한 성취라 정의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 업무 성과 및 개인의 실적 향상을 연구하는 분야를 경영심리학이라 하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데이비드 맥클랜드를 꼽을 수 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100인에서
맥클랜드의 순위는 15위이지만 경영 심리학으로 넘어오면 단연 1위다. 성공하려면 필연적으로 동기가 있어야 한다. 동기 자체는 심리학에서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학파는 꿈의 해석이나 자유연상 등의 방법을 활용해 사람의 행동 동기를 본능과 성으로 귀결시켰다. 그런가 하면 스키너로 대표되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동물 실험 결과를 근거로 식욕과 배설욕 같은 기본적 생존 욕구가 행동의 추진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두 학파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높은 단계의 욕구와 사회적 동기를 연구한 이가 바로 맥클랜드다. 물론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도 있지만 매슬로가 존중 욕구나 자아 실현의 욕구처럼 추상적인 동기를 다룬 것과 달리 맥클랜드는 업무 성취도 등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동기를 구분함으로써 현실에 당장이라도 적용 가능한 이론을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맥클랜드는 동기가 업무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즉, 동기의 강도에 따라 개인의 업무 성취도가 어느 수준까지 이를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개인의 업무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3대 동기를 도출했는데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화 욕구가 바로 그것이다. 성취 욕구는 일을 더 잘해내고자 하는 잠재적 동기다. 강렬한 성취욕을 가진 사람은 성과를 남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한다. 또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며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편을 선호한다. 운동 중에는 골프나 볼링처럼 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종목을 즐기고 일 또한 영업처럼 실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업무를 좋아한다. 권력 욕구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 지배하고 싶어하는 잠재적 동기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여타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조직이나 업무 현장에서 늘 리더이기를 바라며 행동 또한 급진적이고 공세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의 영향으로 테니스나 축구처럼 긴장도가 높고 상호 경쟁이 기본인 운동을 즐긴다. 일에서도 명망을 쌓는 일, 타인을 돕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선호해서 교사나 목사, 관리직 등에 적합하다. 친화 욕구는 다른 말로 소속 욕구라고도 한다. 타인과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잠재적 동기로 친화력이 강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다.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단체 활동을 즐기며 타인의 반응에도 민감하다. 여가 시간에도 운동보다는 피크닉처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활동을 선호하고 유치원 교사나 자문처럼 타인과 친밀하게 협력하는 업무를 좋아한다. 내면의 진짜 동기를 찾아라. 맥클랜드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욕구 모두 업무 성취도 및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성취 욕구, 낮은 친화 욕구, 중간 수준의 권력 욕구는 성공한 기업가 다수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그에 비해 중견 기업 총수나 다양한 단체의 리더들은 대체로 권력욕이 높고 친화 욕구와 성취 욕구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기란 무의식에 뿌리를 둔 인격적 특질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기를 정확히 깨닫기란 쉽지 않다. 스스로 동기라고 여기는 것도 알고 보면 이해관계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지 내면의 실질적 성향이 있는 그대로 반영된 경우는 드물다.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동기가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진짜 동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맥클랜드는 자기 자신조차 모르는 진짜 동기를 파헤치기 위해 기존의 주제 통각 검사를 수정하여 개인의 잠재적 동기를 직접 파악하는 데 활용했다. 맥클랜드의 주제 통각 검사는 다음처럼 진행된다. 먼저 피검자에게 그림을 보여준다. 그림은 대개 중년 남성과 젊은 남성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장면이다. 그런 뒤 피검자에게 그림 속 인물이 누구인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꾸며보라고 한다. 두 명의 남자가 대화하는 그림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일단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무엇이겠는가? 집 수리 문제, 파종이나 주말에 있을 모임 계획, 아니면 인생 선배가 조언해주는 중일까? 혹은 휴가를 다녀온 소회를 나누고 있는지도 모른다. 재미있는 점은 같은 장면을 봐도 사람마다 꾸며내는 이야기가 천차만별이며 이 천차만별 이야기 속에 개인의 진짜 욕구와 동기를 읽어낼 힌트가 있다는 사실이다. 두 남자가 자기 실현, 창의력 발휘, 성공의 열망으로 가득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답한 사람과 그저 노을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 중이라고 답한 사람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전자의 성취 동기가 후자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맥클랜드는 개인이 꾸며낸 이야기에 성취 동기의 높고 낮음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야기 속 모든 것이 내면의 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즉, 개인이 스스로 밝힌 동기보다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성취 동기가 더 정확하고 진실하다는 것이다. 맥클랜드 이전까지 주제 통각 검사는 경영 분야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지만 맥클랜드의 절묘한 수정을 거친 후 수많은 기업과 조직에서 인재평가 및 선발에 사용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특히 고위급 임원을 선발할 때 종종 활용된다. 지능지수가 아닌 역량을 테스트하라. 1970년대 중반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맥클랜드에게 의뢰가 들어왔다. 의뢰인은 미국 국무부, 의뢰 내용은 효과적인 외교 공무원 선발 및 평가 방법을 개발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외교 공무원을 대량으로 선발하여 세계 각국에 파견하고 있었다. 이들의 역할은 각 나라의 외교관으로 주재하며 미국에 대한 이해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것으로 한마디로 미국을 홍보하며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홍보인 같은 존재였다. 문제는 학력이나 기술, 지능지수 등 기존의 방식으로 선발한 외교 공무원들의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미 정부는 맥클랜드에게 외교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을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라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맥클랜드는 막상 시작하자 깊은 고민에 빠졌다. 프로젝트에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재 선발에 사용되는 학력, 기술, 지능지수와 같은 기준이 모두 쓸모없게 된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단 말인가? 맥클랜드와 그의 연구팀은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고 결국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찾아냈다. 미국 정부가 선발한 외교관들은 모두 우수한 인재였지만 성과 측면에서 개인마다 편차가 있었는데 맥클랜드가 착안한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었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 외교관과 그렇지 않은 외교관의 특성을 비교해 보기로 한 것이다. 두 그룹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외교관이 되기 위한 기본 자질일 것이다. 그리고 저성과자에 비해 고성과자에게서 강하게 드러나는 특성이 우수 외교관을 만드는 결정적 요소 아닐까?
바로 이 요소가 평가 및 선발의 주요 기준이 되어야 했다. 지금은 다양한 업계에서 보편화된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역량의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역량이란 어떤 업무에서 탁월한 성취도를 보이는 고성과자와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성취도를 보이는 저성과자를 구분하는 잠재적 특성이다. 단기간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학력, 기술, 지식 수준과 달리 역량은 개인의 동기, 욕구, 성격, 가치관, 특질, 심지어 인생에 대한 태도까지 포함된다. 역량 빈상 모델로 유명한 스펜서는 핵심 역량을 특정 업무 또는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 기준과 인과관계가 있는 개인의 내적 특성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역량 빈산 모델로 유명한 스펜서는 핵심 역량을 특정 업무 또는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 기준과 인과관계가 있는 개인의 내적 특성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맥클랜드는 역량의 개념을 도입해 우수한 외교관과 그렇지 않은 외교관의 역량을 분석하고 새로운 외교관 선발 방안 및 기술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1973년 미국 심리학회가 발행하는 미국 심리학자의 지능지수가 아닌 역량을 테스트하라라는 글을 발표함으로써 심리학 및 경영학계에 역량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및 역량 연구는 이후 후배 학자들과 경영 현장의 실행과 개선을 거쳐 현재도 많은 기업에서 인재 선발 및 훈련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맥클랜드의 연구를 기점으로 기업의 채용 메커니즘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하면서 지능지수를 검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역량 측정을 기본으로 종합적인 능력 평가를 선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대세다. 구직 면접을 본 적 있다면 이런 종류의 질문을 들어봤을 것이다. 현재 지원한 직무와 비슷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자신의 업무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를 들려주세요. 면접에서 종종 접하고 나는 이 모든 질문의 뿌리는 대부분 맥클랜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량. 맥클랜드의 역량 연구가 학계와 기업계의 각광을 받으면서 업종과 직무별로 세분화된 역량 모델도 속속 등장했다. 이제는 일 잘하는데 높은 지능지수나 명문대학 졸업장보다는 이 일에 필요한 역량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면 다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 성취 특성이다. 이는 맥클랜드가 말한 성취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발전과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업무 면에서도 효율과 성과를 높이고자 자발적으로 애쓰는 태도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학창시절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현재 그들의 상황과 비교해보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고 IQ가 가장 높았던 친구가 지금 가장 성공한 친구인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학교 성적이나 IQ와 상관없이 스스로 더 나아지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도전하던 친구가 가장 성공한 인물이 되어 있지 않은가? 둘째, 남을 돕는 특성이다. 서비스적 특성이라고도 한다. 높은 통찰력과 강한 타인 지향적 의식, 타인의 요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기꺼이 돕고자 하는 성향이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도와 잘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여긴다. 특히 여러 사람과 협력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특성이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특징이 부족하다. 셋째, 영향 특성이다. 타인에 대한 관찰력과 이해력이 높으며 지켜야 할 선을 잘 파악해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내세움으로써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말한다. 주로 리더에게 요구되는 특징으로 단순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자가 아님에도 각종 업무에서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며 모두의 추종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특징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관리 특성이다. 관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을 이끌 줄 안다. 또한 팀 전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휘하며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적절한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성과를 낸다. 관리 역량은 리더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자질을 타고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훈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다. 다섯째, 인지 특성이다. 인지 능력이란 말 그대로 세상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능력이다. 종합 분석력, 판단력, 추리력, 정보 검색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 반드시 하나쯤은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찾는 게 좋다. 인지 능력이 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개성 특성이다. 주로 개인의 고유한 특질을 말하며 성격이나 태도로 이해에도 부방하다. 일반적으로 자신감과 자기 통제력이 높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조직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업무 성과가 높고 승진 및 연봉 등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6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역량이고 각각의 업무 및 직무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은 이 중 몇 가지로 압축된다. 예를 들어 맥클랜드가 맨 처음에 제시한 관리자의 역량은 오직 2가지로 하나는 내적 성취 동기 및 능동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사고방식이고 또 하나는 외부적 영향력 및 공동체 의식과 지도 능력이다. 심지어 리더에게는 이런 종류의 역량이 그다지 요구되지도 않는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하던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명도 아니고 20명이나 되는 대가들로부터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든든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답이 없을 것만 같은 문제들로 답답하신가요? 이 책에 소개된 심리학 이론을 적용해서 천천히 풀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